이번에는 오행 11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목을 앞에 놓고 중심에 놓고 오행과의 생극 관계를 이해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해봤자 50가지입니다. 마냥 많은 건 아니니까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하도록 하시고 가능하면 스스로도 그런 현상을 하나쯤 찾아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다 자연에서 찾아낸 것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화는 우리는 불로서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고통도 화고 지혜도 화고 열정도 화고 이런 화가 갖고 있는 많은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연구하면 관찰하면 좋겠습니다. 화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많겠느냐? 많겠죠. 목이 갖고 있는 의미만큼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이 화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면, 소화시킬 수 있다면 생극을 대입하는 데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자, 우선 화생, 화극. 자, 화가 목을 생하는 이치는 무엇이냐 하고 보면 이제 목을 나무로 또 봐도 되니까요. 안 될 건 없다. 왜 목을 나무로 보느냐? 계속 움직여 나간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계속 자랍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것이 목의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나무에서 상을 취해왔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혜택을 좀 봐도 되겠습니다. 언제 나무가 화생목이냐면 봄날 눈이 녹고 이제 막 아직은 춥습니다만은 햇살이 따뜻한 양지 쪽에는 파릇파릇하죠. 그 파릇파릇한 그것이 바로 화생목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꼭 이런 봄날이라야 어울립니다. 여름에 화생목이라고 하기엔 좀 안 어울리는 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화극목을 또 대입하는데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여름에 가뭄이 심합니다. 초목은 초목인데 봄날의 초목과 가뭄, 한여름에 아주 가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초목의 입장을 보면 하나는 화에 의해서 살아나는 현상이고 하나는 화에 의해서 죽어가는 현상이다. 화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특히 화가 갖고 있는 의미, 불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불은 뭔가 이렇게 얼은 것을 녹여주기도 하고 또 태워버리기도 하는 이런 현상. 주로 밥을 지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죠. 가스불에다가 밥을 딱 올려놓으면, 쌀을 앉혀서 올려놓으면 밥이 잘 됩니다. 향기가 구수하게 납니다. 그죠? 이것이 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지 않고 내버려 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탔습니다. 탄내가 진동을 하죠. 그때는 극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상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생의 상황을 넘어서 극의 상황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더라. 극의 상황에서 생으로 가는 경우는 생각하기 좀 어렵네요. 그런 경우를 떠올려보면 그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쉽진 않네요. 대부분 일정 범위를 올라가다가 딱 넘어섰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인체에 있는 간 말이죠.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말합니다. 왜 침묵의 장기냐? 통증이 없으니까. 99.9까지 계속 나빠지다가 마지막 딱 됐을 때 0.1, 0.01 딱 되었을 때 그 순간에 확 무너져 버려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어느 한계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9.9까지는 그냥 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기능하니까. 그 순간, 그나마 딱 넘어가는 순간 바로 극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생과 극은 뭐 한 장 차이다?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화생화, 화와 화의 생극 관계란 얘기입니다. 화생화는 어떤 현상이냐? 화가 모여서 화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목생목에서는 작은 바람이 큰 바람 된다고 그랬는데 화생화에서는 촛불의 힘을 생각해 봅니다.
어디에 있는 촛불의 힘일까요? 서울시청 앞 광장의 촛불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정치 집단까지 흔들어버리는 그 힘이라면 엄청나다고 할 텐데 이것이 바로 촛불의 힘, 즉 화생화. 촛불 하나가 딱 서 있을 때는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주 약하기 짝이 없는 촛불입니다. 겨우 책 읽기도 힘든 촛불인데 이것이 1000만 개가 모이면 엄청난 파워를 발휘해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니 화생화라고 하자. 그런데 또 역시 지나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버리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 열정이 폭동으로 변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돌진하면은 산성을 쌓아야 되겠죠. 이렇게 지나치면 안 되는 것. 적절하면은 아름다운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유도하겠는데 폭동이 되면 이제 파괴로 가는 거죠. 파괴가 되었을 때는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다들 쇠고랑 차고 교도소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화극화라고 하자. 즉 화기가 지나치면 밥을 태우고 간을 태우고 자신의 인생을 태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화와 토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화와 토의 관계. 화생토. 대지를, 이제 토니까 대지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나무도 따뜻하게 해주고 대지도 따뜻하게 해주고 화가 하는 일은 이렇게 온도가 적정할 때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동토, 그 대지에는 아무것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 식물 포함해서. 그러나 따뜻해지면 잠을 깨고 일어나서 뭔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것이 화생토다. 불타고 난 자리에 재가 남는 거 아닙니다. 그건 좀 억지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극토는 너무 쉽네요. 왜? 그 따뜻한 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뭄으로 가는 거죠. 가뭄이 들었을 때 초목은 화극목이 되고 대지는 화극토가 됩니다. 같이 죽어버리네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연에서 초목과 땅이 공생공사 그렇게 말할까요? 여하튼 화기가 너무 지나친 것, 적어도 모든 자연 삼라만상에 매우 위험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런 아주 안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기도 하는군요. 화극토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사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에 토가 있는데 화가 너무 많다. 가령 일간이 무토다. 그런데 오도 있고 병오도 있고 정사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또 정사 있다. 이 무토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짝 벗겨가지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황무지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주도 있다는 얘기죠. 비슷한 사주 똑같지는 않을 뭔가 하는 나무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은 비슷한 현상들이 사주를 보다 보면은 많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이거는 화극토 현상이라고 말을 하자.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즉 손님 방문자는 잘 모르잖아. 이런 거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은 바로 알아들을 겁니다. 자, 용신 찾았습니다. 용신 딱 나왔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용신이냐? 사중경금이다. 물론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선행학습 있을 경우에 심심하실까봐 이렇게 양념을 섞어드리는 것이지 그야말로 지금 오행 공부, 음양 거쳐서 오행 공부하시는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뭔 소리야 도대체 할 수 있습니다. 용신 찾고 나서 이 사주는 화가 너무 많아서 금이 용신이에요. 또는 수가 용신이에요. 라고 했는데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이런 설명을 해줘야 자, 이런 상황에서 물이 오면 비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수가 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듣는 사람도 그렇구나. 참 설명도 쉽게 잘 하시네요. 이런 칭찬이 쏟아지겠죠. 그러면은 오늘 상담 내가 잘했구나. 이런 자기 만족도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화생금. 화생금. 화가 금을 생해야 어디서 나오죠?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화가 금을 생하죠. 또 이거는 정신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이 나올 때는 대부분 정신적으로 대입을 하면 좋습니다. 금, 다이아몬드, 암석 이런 것도 안 될 건 없으나 이제 정신적으로 가자. 금은 왜? 금은 저장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도가 속에 들어있잖아요. 화생금은 역경으로 정신력을 강화시키자. 훈련소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죠. 훈련소, 논산 훈련소들 아시죠? 논산의 훈련소. 이건 늘어져 있는 정신을 딱 긴장감 있게 만들어서 눈이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역경을 통해서 정신력이 생을 받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정신이 살아있네. 그러죠. 그래서 개그맨들 그런 소리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게 생 아닙니까? 역경에 의해서 시련에 의해서 정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려서 화생금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나중에 사업을 해도 잘 망하지 않습니다. 왜? 정신력이 있거든요. 호의호식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무너지면 확 무너져 버립니다. 정신력이 없습니다. 역경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 무슨 현상일까요? 예, 나중에 또 말씀드리죠. 화극금. 극심한 좌절감에 빠져서 고통을 느낄 때 화극금이 됩니다. 희망을 줘야 되는데 희망을 시끌시끌하죠. 온 나라가 윤일병?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상사, 선임병이라고 그러죠. 군대에서. 선임병에 의해서 온갖 고통,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자살을 하거나 구타당해서 죽거나 이것은 화극금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생과 극의 차이. 이 밥 되는 이치는 똑같습니다. 적절하면 생이 되고 지나치면 극이 되고 이 사람을 좌절을 시켜서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고문. 옛날 외놈들 해도 괜찮죠? 우리나라 사람만 볼 거니까 일본 사람 보면 안 되는데 외놈들이 독립투사들 갖다가 고통 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화극금이죠. 정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비밀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겠죠. 이때 화극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간이 금인데 금만 하나 바꾸면 되겠네. 자, 경금이다. 경금인데 화들이 막 볶아버리니까 살 방법이 없습니다. 희망이 안 보이네요. 네, 좌절감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정신세계적 좌절감 느끼는 자체가. 다음 화와 수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화생수. 화가 어떻게 수를 생할 수가 있느냐. 물은 얼어버리면 기능을 못합니다.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얼어버린 물은. 그것을 방지해 줍니다. 화가 들어가서 따뜻하게. 바닷속에도 화가 있을까요? 부동항이라고 있죠. 바다가 얼지 않는 항구. 얼지 않는 항구는 부동항이고 부동항이 없으면 겨울에 그 항구는 역할을 못 하겠네요. 배가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해 주는 것이 화생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바닷물 속에는 화가 더 많거나 잘 빼앗기지 않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염분 때문에 얼지 않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염분이라는 말 하지 말고 그냥 화생수라서 그래라고 해도 뭐 안 될 거 없죠. 이런 식으로 좀 우기는 것도 때로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바닷물에는 화가 많고 민물에는 화가 적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화극수는 어떻게 될까요? 물이 증발돼 버리는 겁니다. 이 고갈은 밑에서 농사짓느라 빼내서 고갈된 게 아니고 증발되어서 고갈되는 것입니다. 웅덩이, 저수지 여기에 고갈이 되면은 결국은 물이 흐를 수가 없죠. 물은 흘러야 그 생 의미가 있는데 물이 흐르질 못하니 이것은 화극수다. 화가 어떻게 수를 극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수극화만 열심히 에워놓으면 화극수 그러면 글씨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 써진 것 같아요. 이런 전화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네, 이거 강의를 보신 분들은 물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자, 화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이렇게 오행과의 생극 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정말로 생과 극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여반장 그러죠. 여반장이 무슨 뜻인가요? 손바닥 뒤집는 거를 반장 그럽니다. 손바닥을 뒤집는 겁니다.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것 같다. 양음. 그 양음이 생극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맨 처음 오행을 공부하기 전에 음양을 배우느냐? 모든 사물을 이해할 때 바로 생극을 해야 되는데, 생극을 하려면 음양의 이치가 바로 들어가거든요. 음양의 이치를 알면 끄덕거리는 일이 많아집니다. 앞으로 끄덕거리면 이해했다는 소리죠. 옆으로 끄덕거리면 모르겠다 소리죠. 앞으로 끄덕거려야 됩니다. 고개를 옆으로 끄덕거리면 안 됩니다. 이건 뭐입니까 이게? 영원히 모릅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 많이 끄덕거리면서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